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공개하라고 그때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걸린 거예요. 저는 차량 시위까지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뭘 주제로 얘기하죠? 개천절 네. 그 차량 집회 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개천절이냐? 저는 차량 시위까지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안에서 차량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이것까지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과잉 대응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정부가 과한 것은 맞죠. 그러나 코로나 대책이라고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저는 정부가 과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 광화문 집회에서 보였던 8월 10일 집회가 사실 코로나 양산의 진원지가 됐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본 정부로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만약에 허용해 보세요. 코로나가 확산되어 터지면 그 책임은 또 정부 너희들이 뭐 했냐라고 또 국민들은 심하게 말하면 질책을 할 거거든요. 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딱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과 불공정, 내로남불입니다. 이번 집회도 7월인가 이석기 판도 특별 사면 석방 요구하는 그 시위도 차량 시위를 했거든요. 모든 법은 공정한 잣대로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맞고 그거는 다르다. 방역에 문제가 된다. 차량 시위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참여연대나 이재명 경기지사도 거기에 동의하고 나선 거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석에 고향도 가지 말라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하필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도로인 광화문에서 이런 차량 시위를 하느냐. 그것도 정부는 집회 시위의 일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과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그 차량 시위까지 막고 뭐 벌점을 부과하고 뭐 운전면허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공권력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또 무슨 일이냐면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전과자도 처음엔 한번 봐주다가 두 번, 세 번 그런 죄를 계속 지면 구속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엄포. 그리고 진짜 차량 집회라도 하지 말라. 제발 모이지 말아 달라. 그 간곡함, 간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그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9대 미만으로만 움직이라고 하니까 9대씩 나눠가지고 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 방역에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말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만약에 정체가 되고 뭐가 되면 이제 거기 딱 모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고 책임은 물을지언정. 그 정광훈 목사 그래서 구속돼서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촛불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제한하고 통제하면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집회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으신데 본인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의견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상당한 것 같고 또 보수신문들은 이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이런 국민인데 제가 보니까 46시간 가운데 10시간가량을 그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해 주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 대통령의 결단이나 생각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일러도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겁니다. 군과 청와대 측이.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한 뒤에 의견을 표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이다. 그런 측면은 좀 인정해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지라도 아침이 될 때까지 그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와대의 대통령의 참모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 사실 네. 북한에서 이런 참배를 당했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이 됐든 사실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약간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고 보고가 제때제때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공개하라고 이제 공격을 할 때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지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란 말이 뭐냐면 비판할 때는 늘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죠. 이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의라는 것도 선택적 정의만 있는 것이고 공정은 다른 사람한테만 공정하고 자기는 불공정한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 놓고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게 많으면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특히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금 권력의 근처에 가 있는 분들이 역대 권력자들보다는 좀 바르고 공정하다라고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깻잎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늘 겸손하고 우리가 과연 공정한가, 우리가 불공정한가를 늘 되새겨보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저 사람들은 독재 옹호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다 해버리니까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공정과 불공정 시비에 늘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표현의 그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통령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분단 72년을 지나면서 사실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인정하죠. 한국 전쟁들을 비롯해서 그동안 얼마나 남북 간의 접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천안함 사태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 도도하게 이런 한국의 분단 역사 상황에서 보면 사실 이 건도 그 한 건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그렇게 정략적이나 정치적으로 공세 공격을 취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진짜 지속 가능하게 평화적으로 화협력 분위기로 만들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지고 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단편을 보고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 결정권자 특히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정권을 잡고 싶으면 지금처럼 공격을 하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석 연휴로 접어드니까요. 저희가 그 모이면 뭐 비대면 뭐 명절 정부가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이면 뭐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금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22.5%, 이재명 경기지사 21.4%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0.5%, 홍준표 후보가 아마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20% 초반대에 딱 정체에 있는 이 대국민 차기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현상이 적이 불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내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선출 시가 9월이잖아요. 네. 네,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낙연 대표가 고건 전 총리 제2의 하되지 않을까? 이걸 이낙연 대표와 그 진영에서 본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해도 사실관계대로 한국인 얘기하는 기자가 사실대로 이낙연 대표와 가깝다고 자꾸 이낙연 대표 그건- 서운할 것까지 저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잘 알아요. 저도 이재명 지사 알아요. 그렇지만 네. 전망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겁나게 거시기하죠. 뭐 거시기가 이럴 때 뭡니까? 이걸 돌파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네. 될지 어떻게 그리고 이 지지도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당시 상황의 스냅 사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너무 이낙연 지사가 정체 상태가 오래 가니까 하는. 우리 김 기자는 말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꼭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 어제 제가 모 언론의 칼럼을 보니까
김호기 연세대 교수님이신가? 이분이 얘기했더라고요. 다음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는 진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마지막에 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감정을 자극하거나 정서에 호소하거나 이런 분보다는 진짜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통합을 얘기하셨어요. 진짜 국민통합이 뭔지, 그리고 한 가정도 그리고 회사도 어떤 조직도 국가도 사실 통합이 없이 화합과 협력이 없이 잘된 예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나라다. 정치인들한테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첫 마디가 뭐였냐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 빠돌이들 하시고 진짜 현행범이 아니라면, 큰 죄인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면서 사실 그렇게 바른 사람도 그렇게 사실 나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서로 간에 하나만 맞으면 같은 국민이다, 같은 형제다, 동지다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 틀리면 적이다라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정치권이 갈등을 심화 양산시키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자유롭냐?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김대중 정부를 비판했던 보수언론 측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여론조사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분의 지지도는 1.2%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고 있으나마나한 지지도예요. 근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4~5%에서 7.2%인가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홍준표의 진짜 쾌도 난마식의 그리고 아주 강력한 비판과 이런 언변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고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라고 얘기한 것은 홍준표 전 후보의 쾌도 난마식 해법 제시에 공감해서가 아니라 보수들이 갈 곳 없는 보수 표심들이 이제 서서히 표심을 좀 정하기, 아주 미세하지만 정하기 시작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추석 때요,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정치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면 가족 간에 또 상처 있고 세대 간에 또 상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는요, 프로야구 명승부가 많이 예정돼 있어요. 10월 1일 날 코리안 메이저리거 김광현, 유현진이 동시 출격합니다. 만약에 둘이 동반 승리를 거두면 한국 스포츠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이 될 것입니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말이 안 되죠? 동반 출격이 그게 중요하니까 둘이 동시에 붙어야 더 재미가 있지. 동반 출격이 무슨 의미? 그런 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 김광현하고 유현진이 동반 승리 거둔 게 15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건 언론이나 야구 광팬들이 만드는 일이에요. 국민의 신선한 삶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프로야구 3위와 5위 결정전이 사실상 될 것 같은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보시죠. 우리 김 기자 같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요인들이 많은데 그걸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특히 음주를 통해서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 묵상과 여러 가지 자기의 내면을 다지는 특히 신앙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분들은 사실 우울증이 거의 없거든요. 네, 녹화 카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시고요. 추석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계속 지금 엄포 심하게 말하면 협박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참여하지 왜 말라는. 갑자기 무섭게 마스크를 벗고 그러세요? 이거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시 쓰세요. 아니 왜 갑자기 벗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위협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잠시 이거 촬영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담인데
그 우리가 이 노컷 카톡을 그 촬영을 하면서 마스크 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 이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죄송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 별로 이렇게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반 정도 가리고 하는 게 오히려 저 시청자 여러분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